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환자가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16번째 확진 환자도 발생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먼저 듣고 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 완쾌가 됐고 PCR 검사에서도 다 음성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16번째 확진자에 대한 확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옆에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본부 단장 잠시 후 만나보고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이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습니다. 이 땅에 낯선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한국 사회는 남성의 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한국 땅에서의 여성의 벽은 더욱더 높았습니다. 7명 힘을 합해서 그러한 그 벽을 좀 낮추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재 영입이 있었습니다. 검사 내전 김웅 전 검사는 새보수당으로,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원옥금 주한 베트남 교민 회장은 민주당,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이끌었던 전주의 변호사 등 7명의 여성 변호사들은 한국당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가격 인상, 일방적인 거래 취소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나면서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행위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반값 마스크 캠페인을 벌이는 착한 마스크 기업이 화제인데요. 마스크 사장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 또 혐오 조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가 검거됐습니다. 장난삼아 그랬다고 했다던데요. 박변과 김판 시간에 알아보고요. 폭주 사태가 벌어진 5%대 적금과 새로 공개된 청약 시스템 고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4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접촉한 45명에 대한 감시가 오늘로 해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2번 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여기까지는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만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6번째 환자입니다. 42살 한국인 여성으로 태국 여행 후 증상이 나타났고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16번 환자는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 가운데 가장 긴 15일 동안 일상생활을 한 데다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됐다는 게 이전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병원협회 내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6번 확진자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중국 여행 내지는 중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을 주요한, 그래도 위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검역 및 저희가 선별 진료를 해왔었는데, 예. 전혀 지금 다른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감염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확진 환자와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발병 증상이라든가?
조금 좀 그동안 저희가 15 환자까지 지금 나왔던 사례하고는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저희가 더 깊은 논의를 하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예, 그 16번 확진자의 개인 정보도 유출됐다고 하던데 그 태국에서 감염돼서 들어왔다면은 이 중국만 입국 금지한다고 될 일은 아닐 듯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뭐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이제 큰 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벌써 16명 확진자가 있으면 한국인을 오히려 입국을 안 시키겠다는 다른 나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논리랑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단지 지금 그 검역 차원에서 무조건 그 입국 조치만을 봉쇄한다고 그래갖고 요 지금 감염병 자체에 대한 방어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16번 환자가 어쨌든 그 통원 치료를 병원에서 많이 다녔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면은 그 병원 쪽도 어떻게 혹시 감염 뭐 전파 이런 가능성 같은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거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의료기관이나 또는 거기 계속 그분이 이제 컨택을 했던 접촉을 했던 그 경로들을 바로바로 지금 손조치하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의 소규모 병원에는 이 진단 시약 같은 게 아직 없는 겁니까? 지금 진단 시약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납입이 돼서 이제 출시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각 의료기관에 앞으로 지금 배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진단 시약은 이 진단 키트는 사실 아무나 어느 작은 병원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그 시설과 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더 보편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제 이게 속속들이 지금 이 진단 키트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널리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좀 더 쉽게 선별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의료기관으로서는 큰 진전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환자는 완전히 치료가 다 된 겁니까? 뭐 퇴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뭐 퇴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임상 증상은 지금 완전히 호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금 이게 미뤄지는 거는 저희가 그 퇴원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을 지금 마지막 만들고 그 확진을 통한 이제 퇴원에 대한 몇 가지 그런 과정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환자 제외하고 다른 분들 증상은 어떻습니까? 염려할 정도는 아닙니까? 뭐 이제까지 지금 상당히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그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임상 양상이 대체적으로 다 아주 비슷한 코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같은 그 증상이 나타났던 환자들부터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서로 쫓아가는 양상, 굉장히 이제 동일한 그 임상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전체 병세와 그 임상 코스는 어느 정도 많이 윤곽이 좀 드러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런데 이 16번 환자가 폐 관련 기저질환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예후가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 바이러스 질환은 모두가 공통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소위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노약자분들이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거 자체에 병말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독감 바이러스 그 자체로 인해서 뭐 사망에 이르거나 이렇게 큰 위중한 상황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본인에 있는 기저질환이 그 과정에서 더 악화되거나 심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그 지금 저희가 1, 2, 3, 4번 이미 앞에 지금 코스를 이미 진행했던 환자들의 공통적인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첫 증상이 나타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경미한 감기 증상을 갖고 있다가 7일부터 한 12일까지 그 4, 5일 동안 좀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이 폐렴이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을 좀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성 폐렴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균성 폐렴보다는 훨씬 증상이 미약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그
이 CT나 이런 이미지상에서는 좀 그 폐렴의 양상이 좀 더 강하게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CT에서 보이는 그런 소견, 엑스레이 소견하고 임상 소견이 조금 불일치하는 오히려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저질환이 있으면 치료할 때도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그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저희가 노약자층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훨씬 더 조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이사님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지역 사회로의 전파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 사회로의 지금 가능성이 이제 뭐 누누이 이미 얘기되고 있고, 예. 뭐 이런 일상 접촉이 지금 돼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게 이미 확산이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두려움이랄까 그런 공포감들이 좀 만연해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제 이 진단 키트가 다량으로 이제 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 일단 그 일선 병원들 중에 그런 거점 병원들이 환자들을 대량으로 이제 이 스크린 선별 감별 검사를 하게 되면 그냥 막연한 공포감이 아니고 일단 여기서 네거티브가 나오면 뭐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류가 되고 거기서 만약에 지금 포지티브가 나오면 바로 격리해서 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이 실제로 지금 이게 전파와 확산력이 좀 센 거가 문제이지 아직까지는 이 치사율이라든가 병증 자체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거로 보이지 않고 예. 또 지금 중국 외의 지역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발생한 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에서 있으신 돌아가신 분은 중국 분이었고요. 예. 필리핀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제 메르스나 특히 사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바이러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치사율이 사실상 지금 이 사스 같은 경우는 10% 정도였고요. 예. 사스 확진자 중에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이 10%였고, 그 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35%까지 나왔었고, 예. 이 나라에서는 이제 20%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내에서의 사망률이 3% 미만이고, 특히 그것도 이제 후베이성 안에서는 사망률이 상당히 높지만, 후베이성 바깥에 중국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은 뭐 1%대 미만이고 또 더욱이 지금 해외 지금 중국 바깥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건 치료가 좀 가능하고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바이러스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님 말씀 중에 막연한 공포감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저희도 독일 현재 살고 있는 교민하고 연결도 했고 또 일본 언론을 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언론은 보도를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한 두려움이나 막연한 공포감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동의합니다. 예. 당연히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뭐 갖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중국에 가장 근접한 나라이고 예. 가장 뭐 이동과 교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보다는 그런 대목에 대한 대목을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예. 교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게 전파력은 굉장히 세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치명적이거나 아주 족증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 지금 폐렴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과장된 저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빨리 더 지금 조기 선별 진단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 주씩 이렇게 격리돼 있거나 이럴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보편화되면 훨씬 저희가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좀 무기가 나름대로 장착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지병원의 세 번째 확진자가 이번에 있습니까? 네네. 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환자는 아주 안정적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증상 중간에 7일부터 원래 12일 정도 사이에 일정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모든 환자들의 공통적인 그 임상 코스인데 이미 그 과정은 이제 잘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열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완전히 안정된 상태로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처음 증세가 나타난 다음부터 한 7일 동안은 그냥 감기 증세에 준하다가 7일부터 한 4, 5일간을 폐렴 증세가 좀 나타나는데 그 기간들을 잘 이제 넘기고 나면 바로 이제 회복 기간으로 들어가서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환자도 뭐 다음 주 초 정도가 되면은 퇴원을 고려할 만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낙관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과 더불어 의료진들이 누구보다 애쓰고 있고 명지병원에 시민들이 보낸 각종 격려품도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이상이 강하고 아주 독한 메르스를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도 있고 좀 어려움은 있지만 잘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의료진이나 지금 모든 방역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공포감이나 이런 거에 뭐 어떤 가짜뉴스 같은 이런 조금 그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차분하게 문제를 하고 특히 그 손위생과 이 마스크 착용 등 이런 좀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사태도 저는 능히 잘 극복해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병원 옆에 신종 코로나 비상대응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황준 명지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배두원 헤럴드 경제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기자 언박싱 코너에 새롭게 합류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 정면승부 평상시에 애청자였다고요? 네, 아무래도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YTN을 많이 듣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성공한 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고정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편안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를 열고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가 관광, 문화, 여가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서 평범한 국민의 일상마저 위축되고 있다. 소비 심리와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오래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당연히 우리 경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부담이 될 텐데. 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도 중국에 많이 있고 자동차 부품 공장도 중국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 현대차와 쌍용차 등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제네시스 생산하는 울산 공장의 라인 하나가 오늘 오전에 가동을 중단했고요. 포터를 생산하는 공장도 오후부터 휴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공장들도 7일부터는 모든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부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지금 재고가 바닥나고 있는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좀 대체를 구하려고 해도 단기 공급 차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사태가 빠르게 종식이 돼야 우리 경제도 또 국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부임한 지 닷새가 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오늘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신임장을 받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신 대사는 그 북한 평양이랑 서울 중국 대사관 오가면서 경력을 쌓아와서 한반도 통입니다. 중국 내 대표적인.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한국어로 예. 약간 뭐 이렇게 100% 잘하진 않는데 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신 대사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전면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면서 예. 열흘 후에는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 우리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네요. 네, 그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양국이 뭐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한에 있던 한국 교민들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지지 편의를 잘 제공했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많이 평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직답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그 이제 뭐 이렇게 입국을 제한하는 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예. 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입국 금지를 했을 때는 뭐 중국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그래도 도를 돌려서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후베이성에 좀 한정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전역 여행 경보 상향하는 것도 아직 검토 단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좀 했다고 분석됩니다. 국회 얘기 한번 해보죠. 그 검사들 게시판이죠. 이 프로세스에 강하게 법무부를 비판했던 김홍 전 검사가 사표 쓰고 나서 새로운 보수당으로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김웅 전 부장검사가 쓴 검사내전이라는 책, 이 원작으로 한 동명의 TV 드라마도 방영 중인데요. 새 보수당의 인재영입 1호가 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오늘 행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감성 파리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버리고 뭐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비판했고요. 예, 어제 추미애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기됐다면서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자, 감독 말 듣지 마. 코치도 바꿀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선수는 구단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지칭하는 거죠. 팬들을 위해서 뛰는 게 맞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던 검사가 사표 쓰자마자 정당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또 진정성에 의심이 되는 뭐 그런 부분도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자기가 뭐 그런 의심에 대해서는 자기가 안고 가야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도 영입 소식이 있네요. 네, 민주당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 출신인 원옥금 주한 베트남 교민 회장을 영입했습니다. 지난 1998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평범한 주부로 살다가 문화적 차이로 고민하는 이주 여성들을 상담하면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해온 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문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여성 변호사들을 대고 입당시켰네요. 예. 오늘 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전주의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단체로 영입했습니다. 예.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켜나가는 워킹맘이자 가족, 여성, 아동, 학교폭력 등 실생활 문제 해결에 노력해온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는데요. 예.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유명 스타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그 수능 사회탐구 인터넷 강의에서 소위 1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지영 강사 얘기인데요. 예.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씨가 공익단체인 천효재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글이 확산됐습니다. 예. 이 글을 보면 이 씨가 최근에 기치료 등의 활동을 하는 재단을 설립했고 이제 학생들이 재단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세미나를 2번인가 다녀왔다는 학생은 뭐 찝찝했다. 처음에 귀신 얘기를 주로 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뭐 기만으로 자궁에 혹이 몇 센티미터 있는지 맞췄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도 유튜브에서 영상과 녹취록을 좀 들어봤는데요. 뭐 기치료로 휘었던 척추가 폈다.
부적에 귀신이 쓰였다. 뭐 좀 뭐랄까요. 저희가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좀 사이비 종교로 불법한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천율재단을 살펴봤더니 작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요. 예. 홈페이지를 보면 뭐 인류가 하늘 앞에 진정으로 효도할 수 있는 사명을 수행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측은 자기들은 단순 재단법인이지 종교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 종교는 아닌데 어쨌든 그 세미나 후기에는 뭐 귀신 이야기, 뭐 외계인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의심스럽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지영 강사면은 스타 강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이 뭐 처녀재단에 대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하는 거야 문제 없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 본인은 지금 논란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난 2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뭐 대한민국은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면서 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논의하고 찾아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소속 인터넷 강의 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 대형 교육업체죠. 이투스가 이제 소속 회사인데요. 이투스 측에서는 강의 영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개인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 씨가 개인 사업자고 학원 강사니까 온라인 강의 계약만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 나가는 강의 영상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 했다면은 뭐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적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죠. 뭐 사생활이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네, 그렇게 그냥 뭐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처녀재단 이지영 강사 논란은 계속되겠네요. 네,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재밌네요.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했습니다. 예. 다음 주는 더 깔끔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이야기 해보죠. 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이때를 틈타 사재기에 나서고 정상가에 몇 배를 올려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값에 팔겠다며 나선 착한 기업도 있다고 하네요. 거액의 제한도 뿌리친 채 우리 국민 보호가 문제라면서 마스크 100만 장을 반값에 팔겠다고 나선 라오메트 마스크 우성민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라오메트 대표 우성민입니다.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이게 뉴스에 보도되면서 좀 많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어때, 그 공장은 풀가동 중입니까? 뭐,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이 정말 풀가동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OEM 생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반값 캠페인을 위해서 공장 사장님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있습니다. 예. 물론, 대표님 회사 라오메트 말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이죠. 풀가동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죠. 모든 업체가 풀 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100만 장 반값 판매는 어떻게 처음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보도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 연휴 직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 15배까지 폭등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예. 자국민들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이제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중국의 물건을 이제 고가에 많은 마진을 남기고 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부터 시작해서 반값 캠페인을 통해서 좀 많은 업자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팔아도 남들처럼 뭐 이렇게 마진 폭리 붙이지 않고 그렇게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반값으로 책정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실제 평상시에 많은 업체들이 반값 판매를 내걸고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고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제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은 그것도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가에 파는 것은 더 올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임원회의를 거쳐서 사회에 어떤 경각심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100만 장을 내걸고 이거를 반값 할인을 통해서 사회에 경각심을 줘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뭐 기업이 추구하는 게 사회적 가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영리가 제일 일목적일 텐데 예. 그 이번 회의할 때 반대는 없었습니까? 반대도 조금 있었죠. 저도 솔직히 갈등했고요. 예. 왜냐하면 연휴 직후에 30만 장 정도 발주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메일로. 저희는 제약사와 백화점에 이미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예, 그 업체로부터 30만 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예.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라고 봤더니. 평상시에는 예.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평상시에는 1년에 저희가 한 50만 장 정도를 판매합니다. 1년에 50만인데 한 번에 30만 장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연휴 직후에 또 그 다음 날에는 100만 장에 25억을 현금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10억 이상의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지금은 100만 장에 30억을 주겠다는 업체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과감하게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가치도 좀 느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라오메트 회사에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팔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간을 거쳐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중간에 거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현재 2월 3일부터 자사 공식 쇼핑몰을 통해서 반값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예. 몇 개 업체들에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렇게 반값 행사를 좀 도와주고 계십니다. 같이 하고 계신군요. 예. 그 참여 기업들을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예. 다른 업체들한테도 이제 제품 공급을 요청하고 있고, 여러 개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이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을 통해서 전파되잖아요. 예. 그래서 마스크, 소독제, 선글라스 업체들이 저희한테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캠페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함께 동참하자면 연락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네요. 네, 감사드리죠. 예. 그러면은 이 라오메트라고 검색하면은 그 구매할 수 있는 곳이 홈페이지 이게 나옵니까? 포털에? 네, 뭐 발표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라오메트라고 검색하시면 아니면 라오메트 마스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쇼핑몰이 바로 뜹니다. 예. 원래는 전 가격은 얼마입니까? 마스크? 저희 거는 정상 가격은 한 장에 2,500원이고요. 예. 5매가 지퍼팩으로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개에 12,500원짜리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반값에 판매하는 겁니다. 얼마에 팔겠다는 겁니까? 12,500원짜리를? 12,500원 6,250원이 되겠죠. 6,000원대 정도. 그러니까 한 장당 1,000원 남짓 하는 거니까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를 한 번 쓰면은 하루만 쓰고 버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라고 지금 뉴스에 권고가 되어져 있고요. 식약처에서.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테스트 중인데 소독제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보내주셨어요. FDA 승인을 받은 소독제인데 이 소독제를 사용하면 마스크를 좀 더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99.99% 소독이 되는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제품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소독제 업체도 좀 제품을 지원해 주기로 하셔서 그 제품도 현재 반값 할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반값에 판매하고 있는 마스크는 이 KF94 황사 방역 마스크 맞습니까? 네, KF94 황사 방역 마스크가 맞고요. 예. 현재 제약사나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이 앞에 94 숫자는 어떤 뜻입니까? 이게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치인데요. 예. 식약처에서 고지한 요번에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KF94 마스크가 좋다라고 이제 공지가 되면서 이슈가 된 거고요. 예. 그 공기의 투과율을 최소화해서 이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 94보다 높은 것은 숨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 숫자가 좀 원활하게 쉬면서 숫자가 높을수록 숨쉬기가 좀 불편합니다. 예. 숫자가 낮을수록 그만큼 공기의 투과율은 많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숨쉬기는 좋은데 방어는 덜 되죠, 숫자가 낮으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KF94가 가장 적정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고지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 제품을 한 장당 1,000원 약간 넘는 돈으로 팔고 계신다. 이 말씀을 반값에.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우한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자사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100만 장 정도 수준입니다. 100만 장, 예. 그래서
월마다 현재 공장에서 저희 제품을 20만 개 정도 이상씩은 빼주겠다라고 약정을 하셔서 예. 지금 그 모든 이제 생산되는 모든 수량을 저희가 반값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정부가 이 마스크 매점 매석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관련 업계에 계시니까 그 매점 매석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엄청나죠. 지금도 엄청나요? 저희한테 제안이 옵니다. 지금 이게 소문이 나면서 예. 왜 반값 할인을 하느냐. 네. 지금 소비자가에 줘라. 라고 한 업체도 되게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사가겠다고. 예. 그리고 실제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현재 벌금보다 벌 수 있는 이익이 훨씬 많아요. 어허. 네, 이게 실효성이 저는 있을까 약간 의문이고. 차라리 실제 그리고 거래 내역 없이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이거를 조사해서 찾기도 예. 되게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라리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돈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희 같아도 만약에 25억에 넘기고 10억 이상의 이익을 취하면 5천만 원 내고 말겠죠. 뭐 몇십억씩 주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중국 업체입니까 아니면 국내 업체입니까? 중국 업체도 있고 한국에 있는데요. 예. 유통처는 동일하게 대부분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많은 돈을 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잖아요. 예. 지금.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100만 장이 팔릴 수 있대, 100만 장을 소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값 마스크는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네, 저희 자사 물량은 다 대거 투입을 할 거고요. 예. 지금 다른 마스크팩 제조사에서도 좀 이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좀 공급 이사가 있다고 밝혀오신 것도 있어서 예. 저희가 현재 조율하고 있고 가능하면 수량을 최대한 늘려서 예. 네, 원활하게 좀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손도 딸릴 텐데 일손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 고객센터가 지금 폭주 상태라서 예. 네, 좀 라디오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고객센터보다는 저희가 SNS 저희 공식 채널들이 있습니다. SNS 예. 예,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가 소식을 전파하고 있어요. 입고라든가 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저희 좀 도와주시는 거는 전화번호든 격려와 아니면 이제 SNS를 통해서 저희 소식을 받아보시는 게 저희를 좀 도와주시는 것이다. 예, 저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많이 힘들어하겠네요. 이 사태 끝나면 대표님이 보너스 좀 주세요. 아, 그럼요. 그래야죠. 예, 지금 보니까 매일 10시에 재고량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오전 오후 나눠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신다고요? 현재는 오전 10시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그 생산 공장에서 한 내일부로 좀 몇만 장 급하게 넣어주신대요. 예. 그래서 그게 입고가 되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도 해서 두 차례 캠페인을 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계속 좀 자주 캠페인을 열어서 반값에 사실 수 있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업계도 좋고요. 중간 판매상도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 할 말도 좋고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생산해서 팔 수 있는 물량은 되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고량을 업데이트 해놓으면 품절되고 하고 있습니다. 10분, 20분 만에 현재 품절이 계속돼요. 예, 지금도 품절이라고 나오네요. 예. 오전 10시에 걸면 한 10분, 20분 만에 다 팔립니다. 예. 몇 개를 걸어놓던. 예. 그래서 마스크 다른 제조 공장들 그리고 다른 유통사 업체들 우한 폐렴 예방 관련해서 소독제, 마스크, 선글라스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공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 반값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또 그 기업들도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착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라우메트 마스크 우성민 대표였습니다. 네, 뉴스 듣고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2주마다 한 번씩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어요? 네, 보고 싶으셨나요? 정말 시간이 쏜살 같군요. 예. 네. 자,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하나은행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은행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에 오르내렸던데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특정 은행의 개별 상품 얘기라서 이걸 뉴스에서 해야 되나 일종의 홍보니까 싶은데 워낙 많이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하나은행이 적금을 하나 내놨는데요. 월 10만 원부터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적금을 붓는 1년짜리 상품입니다. 근데 하나은행이 은행명이 KEB 하나은행이었어요. 외환은행과 합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KEB를 떼고 하나은행으로 바꾸면서 기념해가지고 특판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내일 오후 5시까지 판매합니다. 왜 이렇게 몰렸냐? 금리 이자를 많이 줘서인데요. 기본금리가 연 3.56%에다가요. 온라인 채널로 가입하면 연 0.2%, 여기다가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1.25, 모두 다 더하면 최대 연 5.01%. 그래서 몰렸군요. 네. 요즘 뭐 1%, 2%대 맞습니다. 적금 예금인데 5% 준다고 하니까 엄청 몰려버렸군요. 사실 어제는 막 앱이 다운되기도 했어요. 저도 어제 오후 9시 반에 접속했거든요. 낮은 안 돼가지고. 뭐 취재자 접속한 거예요? 여기 가입하려고 한 거예요? 취재를 하려다가 가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후 9시 반에 했더니 대기 인원이 28,000명에 대기 시간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접속하니까 대기 시간이 10분 단위로 줄어가지고 기다렸더니 접속을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접속 대기 없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기 적금 금리가 예금은행 기준으로 봤더니 평균 연 1.75%예요. 그리고 뭐 2% 넘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도 5%를 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몰린 건데 제가 그 하나은행 측에 물어봤더니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그 실적을 줬는데요. 어제 오후 5시만 해도 20만 계좌 정도가 가입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 9시로 53만 계좌 가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33만 계좌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물렸나를 보면 사실 은행들이 특판 예금 적금 내놓으면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이 최고 금리 4% 준다. 5% 준다라고 하는데 이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월급 이체 해라. 공과금 자동이체 해라. 계열사 카드 월 30만 원 이상 써라. 펀드에 가입해라. 이거 다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고 모바일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자동이체 딱 두 가지만 지키면 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고요. 만약에 하나은행 계좌가 없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요. 은행 창구 안 가도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나 다 5.01% 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있잖아요. 최대 3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년이면 360만 원이고 네, 맞습니다. 5% 계산하면 큰 돈이 큰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인. 게다가 이게 적금이기 때문에요. 1월 그러니까 매 첫 달에 넣은 거는 연 5.01%지만 두 번째 달에 넣는 거는 12분의 11을 곱해야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세전으로 97,500원. 세후로 하면요. 이자가 82,000원.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 최대 한도로 부었다고 쳐도. 한 달에 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게 워낙 시중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여기 다 돈이 몰리는 건데요. 금액 제한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금액 제한 없었으면 은행이 망하죠. 큰일 나는군요. 은행이 오늘 지난해 실적 발표했는데 하나은행이 그 최고 실적 냈거든요. 만약에 이거 했으면 최고 실적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역마진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사실 무위험 자산이에요.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까지 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봤더니 코스피 지수가 연간으로 7.7% 올랐거든요. 하나은행 요 적금하고 비교하면 2.7%포인트밖에 더 안 높은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 위험을 지고서 2.7 더 받자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하나은행 적금이 나은 거죠. 게다가 지난해 코스피 일반 그냥 코스피 지수로 보면 그런데 대형주는 11% 올랐지만 중형주, 소형주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 보면은 오히려 7.7%, 3.1% 떨어졌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우리 세대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던데
그 과거랑 비교해 보면은 이 70년대, 80년대는 은행 예금 이자가 뭐 15%, 17% 많이 주는 데는 23% 이렇게 줬거든요. 전혀 위험을 지지 않고 저축만 해도 네,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없었죠. 있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저금리니까 네. 이런 상품에 사람들이 확 몰린다. 확 몰리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내일 오후 5시까지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상품은 없냐? 예. 혹시라도 나중에 뭐 특판 상품이 나왔다 하면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은행연합회라고 포털에서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은요. 예금 금리 상품을 다 비교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고 가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은행보다는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좀 더 주잖아요. 저축은행 중앙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모바일에서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 앱스토어 들어가시면 SB 톡톡 플러스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축은행 중앙에서 만든 앱이에요. 여기 가입하면 저축은행 금리 상품 다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도 좀 있잖아요. 자, 예금자 보호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5천만 원까지 되니까요.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그 각 은행마다니까 예. 5천만 원씩 나눠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뭐 워낙 요즘에 금리가 싸다고 그래서 통장을 잘 안 들여다봤는데 네. 꼼꼼하게 챙겨야겠네요. 네. 이거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5% 하루만 해도 나잖아요. 30%까지 오르니까. 예. 야, 뭐 8만 원 받자고 이러냐 싶은데 요게 말씀드린 게 이게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가입하시면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예. 네. 하시면 한번 시도해 예. 보셨으면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식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죠, 많이. 반등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근데 떨어진 것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중국 주식시장도 그 연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이 7% 정도 8% 급락했었거든요. 8%. 예. 그런데 오늘 한 1.3% 정도 반등했습니다. 예. 좀 다행이죠. 아무래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반등한 것 같은데요. 그 누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스 때 보면은 대충 한 코스피가 10%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한 지금까지 한 7% 떨어졌으니까 떨어져봐야 3% 더 남은 거고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이 뭐 기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시장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는 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투자할 곳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한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가지 않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불패 신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역시 그 뭐 아파트 이름이 실검에 또 올랐던데. 네네. 예. 거기가 이른바 줍줍 청약이라서요. 그건 뭔 말입니까? 줍줍 청약이? 이게 청약이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30평대 그 이하 청약을 하려면요.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일정 기준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분양이 미달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돈만 싸들고 가가지고 청약을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줍줍 그 현금 부자들이 그냥 시장에 나온 걸 주워간다라고 해서 줍줍 청약이라고들 얘기하죠. 그래서 실검에 올랐군요. 그 네네. 아파트가. 예, 알겠습니다. 근데 청약 시스템이 월요일부터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청약 통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통장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아파트 투유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청약이 여러 가지 자격이 있잖아요. 예. 가점도 있고요. 예. 하다 보니까 이 뭐 의도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실수로 혹은 모르고 청약 대상이 아닌데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이 됐다가 나중에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이 아니라 이 부동산과 좀 관련된 국토부 산하의 한국감정원 예. 여기로 서비스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투유가 아니라 청약홈 이라는 applyhome.co.kr에서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게 왜 이관하기로 했냐면 2018년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내놓으면서 9.13 대책 내놓으면서 예. 청약 자격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청약 자격을 좀 강화, 심사를 좀 까다롭게 할 수 있는 감정원으로 이관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예. 이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 시스템을 받은 게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 시스템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예. 자료들을. 예. 설 연휴 직전에 받았어요. 2주 동안에 이거를 다 이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어제 오전 8시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자마자 다운. 네,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예. 네네. 뭐 지금은 괜찮다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뀐 청약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청약 자격 검증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이제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 확인,
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 자격 사전 관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 기존의 아파트 투유에서는 청약 가점을 내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했어야 됩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단순 계산착오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청약홈 바뀐 시스템에서는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가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100% 완벽한 건 아닌데요. 가점 예외 규정만 한 10개 정도 달하고 유권 해석도 다양하기 때문에 참고를 할 뿐이지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게 감정원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청약 자격 확인을 하려면요. 청약 홈에다가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놔서 자격 중에 이제 다자녀라든가 예. 노부모 부양 등 이런 세대원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예. 이럴 때는 세대원이 공인인증서로 이에 먼저 동의를 해둬야 됩니다. 만약에 청약이 오늘까지인데 급하게 세대원 동의 다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 놓으시면은 청약 자격에 미달돼가지고 청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청약 자격 되는 세대원 동의 다 받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청약 지도를 통해 청약 단지와 인근 시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니까요. 과거보다는 좀 더 좀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약 시스템 이건 하는 것은 그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실소유자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네, 맞습니다. 마음으로 바꿨겠죠. 그 쉽게 말해서 집을 좀 사도 될 만한 사람이 좀 청약을 해서 사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그 지난해 11월에 1차 합동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오늘 이제 실거래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탈세, 실거래가 허위신고, 대출 전용 등 의심 사례 768건 적발해가지고요. 발표를 한 건데요. 이번 조사에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시, 한국감정원, 부동산 실거래 가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20대 A씨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예. 내 돈 1억 원이 있어요. 예. 근데 1억 원으로 서초구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샀냐면 아유, 저도 목이 메이는데요. 4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나머지 4억 5천만 원은 부모가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집에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온 거죠. 이건 증여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증여 의심된다고 해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자기 돈이 5천만 원 있는 또 어떤 사람은 강남에 17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한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한테 시세가 12억짜리인데 예. 5억 원 낮춰가지고 7억 원의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탈법, 편법이 난무하군요. 네네. 이렇게 적발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가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있을 텐데 일단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이 있을 텐데요. 대출 규정 위반은 금융이나 금감원이 들여다봐서 과태료를 물린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위반했으면 탈세가 이제 가장 많은데요. 그 탈세는 굉장히 큰 범죄인데. 맞습니다. 국세청에 바로 통보를 해서요. 국세청이 그 자체 과세 정보나 아니면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자금 출처를 분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의심 사례가 101건이 있었거든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 무섭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게 그 강력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게요. 국세청이 이번 합동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와 2차 앞으로 진행될 3차 조사에서도요. 그럴 것이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날 신년을 맞아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면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세청이 나서가지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엔 증여나 아니면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뭔가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거나 부동산을 사는데 이렇게 뭔가 탈세 혐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다 적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이 앞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을 사실상 원천 봉쇄할 거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대부분 사례가 그 증여를 해야 되는데 꼼수를 써서 증여를 안 하고 사실 세금 제대로 내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증여세가 물론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만은 법에 정해진 건 내야죠.
알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별개로 그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도 강화되죠? 네, 일단 그 종부 세율 자체가 정부 안에 따르면 0.6에서 3%로 올린다는 건데요. 예. 이 종부 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됐고 이번에 한 게 뭐냐면 그 소득세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처리했습니다. 그 개정안이 14일까지 공포돼서 시행되는데요. 이거는 종부 세율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종부세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종부세의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라는 건데요.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세무서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이나 땅이 뭐 굉장히 많아서 한 100억 원치 있는데 이거는 종부세 대상에서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건 일종의 특혜잖아요, 세금에. 예. 그래서 이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더 강화했습니다.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당초에는 연 5%였거든요. 예. 근데 그냥 5%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 5%였을 때는 2년 만에 10% 올려놓고 연 5%니까 이것도 빼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연을 빼버려서 5% 이하여야 됩니다. 올린 게. 그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로만 해야 되고, 근데 한 번 계약을 맺으면 1년 안에는 다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대계약 자체를. 이렇게 해서 조금 까다롭게 해가지고요. 사실상 종부세 기준을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라니 기자는 자갑니까? 네? 자갑니까? 네, 저는 은행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실 정도나마 우리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네. 그 아까 우리 주식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 올랐다는데 그건 왜 그래요? 이게 사실 뭐 설명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일단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비트코인이 일종의 안전자산이다. 그래요? 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금과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서 시장이 위험할 때 금으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중국이 그 어제 주식시장 개장하기에 앞서서 인민은행이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205조 원 정도를 풀었습니다. 예. 왜? 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요. 예. 근데 시장의 돈이 풀리면 당연히 그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금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란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 기자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두 분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김윤우 변호사는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습니다. 예. 예. 자,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재밌는 재판 하나 났네요. 네. 축구 선수 호날두 노쇼 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와서 경기 뛰기로 했고 안 뛰었죠. 말강도라고 소리 듣죠. 호날두. 재미없죠. 예. 호날두 노쇼 관련해서 팬들이 몇 명이 소송을 걸었어요. 예. 내가 뭐 위자료도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거에 관련해서 호날두 보러 갔는데 왜 안 나왔냐. 못 봤으니까요. 예. 호날두 보러 갔는 거 딴 사람들은 별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예. 두 사람의 소송의 확정이 1심 판결이 났어요. 예. 한 명한테 37만 1,000원씩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됐어요. 그럼 티켓보다 비싼 가격 아닙니까? 비쌉니다. 비싼데 판결 이유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예. 판결만 내렸거든요. 예. 근데 문제 좀 있어요. 예. 지금 87명 정도가 이거 소송 준비하려고 단체 소송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날 관객이 꽤 많았거든요. 예. 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판결 취지대로라면.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고란 기자하고 세금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잘 내야 된다고. 우리 1976님께서 세금 잘 내야죠. 근데 아버지와 장인어른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는데 얼마까지 과세 면제 금액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10년을 단위로 봅니다. 예. 부모가 미성년 자녀한테 주는 건 2천만 원. 10년에 2천만 원. 예. 뭐 부모가 그냥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예. 또 자녀가 부모 주는 것도 5천만 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은 6억씩이요. 예. 용돈 주는 거는 세금 걱정하지 마시고 드리면 됩니다. 우리 과세 당국 그걸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많이 주는 자식이 잘 없어요. 용돈은 아무 걱정하지 세금 걱정하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 예. 내드립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생각할 필요는 있겠네요. 10년에 2천만 원. 그렇죠. 좀 재산이 좀 많고 또 그러면 미성년 때 한 2천 줘도 공제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성년이 되면 그 단위별로 한 10년에 5천씩 줘도 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 절세예요. 이거는 탈세가 아니고요. 예. 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천이니까 6천을 주면 1,000만 원을 세금 내는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만.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도 명절 보내고 왔죠? 네. 자녀들 세뱃돈 혹시 손대고 합니까? 저희 아내가 좀 손댑니다. 저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게 수입하고 이걸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주는 세뱃돈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애들이 그만큼 받았으면 사실 제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전혀 오지 않고요. 아내한테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네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 그러면서 그 내용 보면 상당히 정교해요. 뭐 일시 장소, 인적 사항, 발생 경위. 근데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 같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 허위 사실이어서 이거 관련돼서 지금 체포됐고 확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본인은 장난삼아 했대요. 장난삼아. 예.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데 장난칠 건 아니죠. 장난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고 좀 무서워하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을 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문서 위조 이런 것도 됩니까? 위조보다는요. 일단은 업무방해죄가 될 거예요. 업무방해죄. 예, 업무방해죄 아니면 우리 보건소 같은 거 업무방해가 됐어요. 공무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사합니다. 예. 늦었습니다. 예전에 판사 시절에 판결할 때도 이렇게 지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눈이 와가지고 눈을 올렸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오늘 맞아. 눈이 갑자기 많이 네. 내리더라고요. 예. 근데 겨울에 눈 좀 내려야지. 너무 안 내렸어요. 올해 들어서 눈이 거의 작년부터 가뭄 또 건조하고 이러기 때문에 눈이 좀 내려야 됩니다. 오늘 좀 눈 내렸는데. 예. 자, 이 남성 이외에도 가짜 뉴스 유포해서 경찰에 붙잡힌 다른 사례도 있다고요? 네. 제주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가짜 뉴스를 퍼뜨린 30대 남성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자신의 SNS에서 뭐 누가 이송됐고 제주도 무슨 병원에 확진 환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자신이 만드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제주도 병원 아니고 다 거짓말이에요. 허위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가짜뉴스 단속을 신속하게 하고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윤우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어떤 아까 뭐 박지훈 변호사가 업무방해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 말고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조 같은 경우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없어서 뭐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주로 업무방해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해서 그게 알려지면 그 해당 병원이나 뭐 업소에 사람이 안 가거나 아니면 진짜 그 확진자가 발생한 게 맞느냐는 확인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서 예, 지금 말하자면 약간의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지금 입건하는 것이 지금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도 오늘 엄단 지시를 했다고 하네요. 악의적으로 했다면 구속을 할 방침으로 밝혔거든요. 악의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뭐 정말 장난삼아라고 하더라도 이걸 퍼뜨려가지고 뭔가 혼란을 시키거나 뭔가 방해를 시킬 어떤 그런 고의로 이게 퍼뜨렸다 그러면
구속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일반적인 시점에서는 구속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니까요. 사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도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중국집 그 점심때 가니까 아주 붐비는 곳인데도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배달 음식만 지금 많이 시켜 먹는다고 할 정도로 주말에도 그 뭐 놀이시설이나 없어요. 아니면 뭐 영화관, 극장 같은 경우요. 다 지금 텅텅 비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이런 와중에 이런 뉴스 퍼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신을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한 40대가 경찰에 처벌받는다. 이건 또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40대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한테 60대셨는데요. 마스크 안 쓰시냐고 하니까 뭐 자기는 안 쓴다고 하셨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중국에서 왔고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분이 너무 겁이 나셨는지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코로나 확진자 있다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서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죄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그 위계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계 위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못된 장난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못된 장난이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본인이 불만이라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 알겠습니다. 예, 직결 심판 넘어갔으니까요. 다른 이야기 해보죠.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 오늘 실검에 계속 떠올랐던데 지금 디스패치에서 이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강용석 변호사하고 이 도도맘 김민아 씨죠. 두 사람 간의 이제 대화 내용인데 2015년 3월 달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 카톡 대화인데 모 A 씨하고 도도맘이 시비가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뭐 폭행이 일어난 것 같아요. A 씨가 단순 그 뭐 폭행죄인데 이 문자 메시지를 좀 봤을 때는 단순 폭행을 강제추행치상, 그러니까 강간치상같이 성범죄에 의한 상해죄로 해서 합의금을 좀 더 받아내야 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서로 교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3억에서 5억은 받아내자고 많이 받자고 이게 증권사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본부장이요. 근데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도도맘이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강수 변호사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자라고. 뭐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손을 잡으려고 했다. 법률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호사 자격도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 그 윤리 위반으로 제명해도 이거는 이견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죄는 두 번째 얘기합시다. 무고죄 같은 게 무고교사죄가 될 수 있는데 그거 떠나서 변호사법에 품위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거짓 진술을 유도하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의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데 영구 제명도 있고요. 제명도 있고 있는데 아주 큰 사안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맞다면. 제 변호사협회 이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변호사 자격도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강용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결국은 돈입니까? 그 내 대화 내용을 보면 뭐 3억에서 5억 뭐 1억에서 3억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돈으로 보이죠 결국은? 네. 돈 아니면 뭐 이게 다른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강용석 변호사가 먼저 만지를 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도도맘이 아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게 이제 정확한 거예요. 만약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말 맞춤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말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지금 문자에서 남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본인이 얘기해버렸거든요.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 거냐 하니까 뭐 손으로 잡아도 되느냐. 이거는 그 말을 한 거는 추행죄가 안 됩니다. 강제추행죄가.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강용석 변호사가 또 대답을 했거든요. 강변이 계속 코치를 합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라는 얘기도 하고. 언플하라고 그러고요. 실제로 기사가 또 그렇게 났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폭행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나요? 성추행 인정됐습니까? 아닙니다. 특수 폭행, 특수 상해 부분만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고요. 아마 다른 증거는 없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성폭행 부분, 특히 강제추행 이 치상 부분은 무혐의로 끝났는데 2015년에 16년 15년 때거든요. 지금 시점이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금 제가 수사기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피해자다움 같은 게 없어졌거든요. 예전에는 피해자다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성인지 감수성 그런 어떤 판례 취지대로라면
피의자 진술에 많이 기초를 뒀다 하면 이 사건 어떻게 됐을지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변호사 자격 얘기했습니다만 김 변호사님, 이 무고죄 해당 안 됩니까? 이건 무고 없는 죄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단순히 정황가장한 게 아니라 없는 사실을 하나 만들어서 없는 죄명을 하나 덧붙이자고 한 거니까요. 무고교사죄예요. 무고죄, 무고교사죄. 처벌할 수도 있습니까?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5년이니까요. 공소시효 범위 아닙니다. 네. 그리고 2015년이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이제 쭉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성가족부가 경찰 여성 청소년계에서 매주 통계 받아보면서 기소 건수 관리하고 그거 가지고 뭐 인사고과 반영하고 이럴 때여서 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소가 굉장히 많이 되던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압박을 물론 그 사람도 뭐 물론 상해 가해를 했지만 이 성범죄 관련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 이게 폭행자죠. 증권사 임원이라고 하는 임원이죠. 그 사람이 고소를 해야 아닙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사법을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입건 가능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필요하다. 이 풍문 같은 거거든요. 수사의 단서 중에. 지금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언론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경찰,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강용석 씨 주소지에 있는 경찰이나 검찰 중에 뜻이 있는 분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도 변호사이시니까. 네. 이 강용석 변호사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창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는 뭐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변호사로서는 안 그래도 변호사 욕 많이 얻어먹잖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상담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오히려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잡아주게. 바로 잡은 정도가 아니고 상대를 안 하죠. 큰일 난다고 하죠.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고 혼을 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안 하려는 없다는데 아이고 이 새끼다 합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강용석 씨는 다시 한번 위기에 빠졌네요. 그러니까 참. 네. 뭐 지금 김건모 씨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뭐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김건모 씨 얘기 나왔으니까 김건모 씨도 나름의 지금 항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자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 사건은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성범죄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 공개된 김건모 씨 이제 증거는 두 사람이 한참 있다가 비행기에서 만나서 문자를 교환했던 거예요. 크크크 이런 식으로 비행기 탔어요. 이런 문자인데 이제 피해자다운 또 문제예요. 옛날 판례 기준이라면 그 정도 문자가 왔으면 이 피해자라면 그런 걸 못할 것이다.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비행기 탔네요. 이걸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판례가 바뀌었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피해자 다움을 강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김건모 씨가 무혐의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김건모 씨한테 불리한 그 성범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많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 증거면 되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건모 씨 유력한 증거요.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주요 사건 재판부 교체 여부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장이 인사 이동 시기를 맞았습니다. 보통 이때 인사 이동합니까? 네, 2월이 보통 정기 인사 시즌입니다. 판사들이 보통 한 2, 3년 주기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가 되고요. 재판장 근무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하면은 교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재판 쭉 하다가 다른 데로 om기면은 그 재판은 새로운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영화는 누가 보고 누구는 영화평만 보고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법적으로 이제 변론의 갱신이라고 해서 갱신한다고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 김윤혜 변호사 말한 것처럼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기록만 하고 또 그 전에 전임 재판부가 인수인계한 거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기록으로만 살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판을 본인이 직접 해서 느낌, 피고인, 변호인, 검찰 막 주장하는 거 다 듣고 하는 거랑 서류만 보는 거랑 다르다 이 말이죠. 표정 하나하나가 뭐 우리 김윤 판사님 많이 하셨겠지만 그거 하나하나에 심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큼 재판은 늦어지겠네요, 결과가? 네, 그 재판장이 바뀌면은 이제 쟁점 파악을 다시 자기가 기록 보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 메모를 보지만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심리 미진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데 그 재판장 입장에 따라서
이거는 미진한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그 양 당사자 쪽에서는 예상도 하지 않았던 그 추가 심리 사항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재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갱신이 돼가지고 재판부가 전혀 모르겠다 하면 재판부가 새롭게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상당히 끌 수 있다는 재판석에 거죠. 뭐 주심도 앉고 부장 판사도 앉고 쭉 앉지 않습니까? 전원이 다 교체되는 겁니까? 다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저는 다 교체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명은 주간 같은 데는 꼭 한 명씩은 남기더라고요. 남겨두면 다행인데 특히 주심 판사가 남은 게 있으면 한 명 아니면 좋은데. 두 명이 이 교체되고 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남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이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송인권 부장판사죠? 네. 송 판사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뀔 것 같다고 2년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뭐 다들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검찰이 와서 이제 좀 재판부하고 좀 문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임이 된다면 기피를 또 하겠다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뀔 것 같습니다. 2년도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뀔 것 같아요. 또 다른 중요 사건이죠. 사법농단 사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 윤종섭 부장판사인데 여기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분도 2016년 2월부터 만 4년 근무를 하셔서 좀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인사 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은 결국은 피고인이나 검찰의 편이다. 조국 정경심 교수 사건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금 임종원 전 차장 사건 같은 경우는 계속 기피 신청하고 그걸 항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그게 바뀌었다. 윤종섭 부장한테 받기 싫다라는 걸 계속 의향을 냈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상급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항고 재항고인데 그걸 함으로 시간을 계속 끌었는데 지금 재판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1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뭐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연기된 상황인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 와중에서 재판부장 같은 경우 다 바뀐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뭐 재판부가 바뀌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뭐 계속해서 한 재판부가 그 지역에만 매달려 있으면 유착 의심도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피고인이 선택한다는 거죠. 일반인들이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많이 했던 판사들이고요. 또 재판을 많이 했던 검사들이니까 저 판사는 성향이 이러니까 재판 받기 뭐하다. 그럼 이 사람한테 안 받으려면 끌면 된다. 그런 게 있었는 게 과연 법 앞에 평등한 건지 제가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변호사들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죠.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습니까?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네. 차문호 부장이거든요. 뭐 저번에 얘기했지만 8가지 사안 같은 거 이렇게 냈었잖아요. 그거 하고 3월 10일 날 변론이 잡혀 있는데 일단 2월 말에 3월 10일로 미뤘잖아요. 2월 말이 인사 날입니다. 2월 20 며칠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됐어요. 이 사람도 형사 고등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월 말에 바뀐다고 하면 이 판결은 또 굉장히 또 딜레이 되겠네요. 와서 또 쟁점을 다시 보고 그러면 프레임이나 뭐 쟁점이나 관점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임자 메모가 있어도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 사건은 메모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합니다. 새로 해야 돼요. 메모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님? 메모는 뭐 열심히 해놨겠지만 그게 이제 후임자가 얼만큼 반영하는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임자가 보면 또 완전 다른 관점에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김민우 변호사도 판사 시절에 이런 일을 겪어본 적 있을 거 아닙니까? 인사이동이요? 뭐 매년 정기 인사 때 많이 바뀌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하다가 다른 데 간 적도 있을 테고. 다른 데 가서 사건을 맡은 적도 있을 테고.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메모지 인수인계 받고 이제 기록을 다 보는데 처음에 가면 모든 게 다 신건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진행되던 건들이 전임 재판장님한테나 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전부 다 내용이 새로우니까 그 재판 전날 그 전체 기록을 다 보는데 굉장히 뭐 좀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봅니다. 근데 특히 형사재판 중앙이나 고등법원 형사재판들은 기록 분량들이 엄청나거든요. 뭐 캐비넷 하나 가득 채우는 사건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판장님께서 뭐
쟁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오실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장이 교체되면은 딜레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네. 결과가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심은 있는 경우라 그러면 주심 의견대로 될 수도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4.15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이적할 것을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겠다. 정의당도 고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정당법 위반이에요. 예. 특히 한성교 지금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한성교 의원을 보냈거든요. 예. 정당 가입 자유를 침해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애매하긴 해요. 예. 뭐 범죄명은 있어요. 예. 정당을 탈당시키거나 의사에 반하게 아니면 입당시켰을 때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게 뭐 딱 떨어지진 않는다. 하여튼 요 조항이 좀 비슷하게 걸린 것 같아서 고발에 이거를 쓴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결사체인데 한국당이 사무처 직원을 동원해서 당비 대납과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했다. 이게 아마 정의당의 생각 같습니다. 예, 이건 정의당의 고발 사안이고요. 예, 고발 사안인데 이게 뭐 처벌로 이루어질 건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성교 의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본인이 간다고 했다고 그러면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이렇게 고발해줘서 고맙다. 미래한국당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법률가들이 많으니까 자유한국당에는요.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이야기가 형 집행정지죠. 석방은 불가능하고 뭐 가석방이라든가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형 집행정지. 끝나야 뭐 석방이 사면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형을 하고 있고 구속 집행 정지일 수 있고 지금 형 집행은 자신 형 확정받은 거 형 집행이고 재판 진행 중인 거는 뭐 구속 집행 때문에 형 확정받은 거니까 지금 구속 내지는 구속 집행 정지. 가능합니까? 뭐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구속 집행 정지는 언제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구속 집행 정지는 매우 아프실 때. 네. 그런 때 주로 많이 하고 보석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속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검찰 단계에서 많이 결정을 내려주는 거고요. 보석은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고. 매우 아프다는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합니까? 이제 검찰에서 할 수도 있고요. 어허. 네네. 검찰에서 판단을 이제 교정 당국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연락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워딩으로 나온 얘기는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